수령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이렇게 개돼지 취급을 하는데 정치범이라고 그러면 정적 아닙니까?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령님의 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했을까? 당연히 교화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취급을 했을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령님의 적이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계급의 원수, 계급의 그렇죠.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화소를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재판을 받아갖고 거기서 정해진 형기에 따라서 그 복역을 하게 되는데 정치범으로 찍히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선고를 받지 않고 체포를 하려면 법원 영장에 따라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정치범이라고 하면은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보위부에서 다루는데 보위부는 정보부 플러스 비밀경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정치범이다 그러면 체포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넣습니다. 판사의 그 판단, 재판을 받지 않아요. 영장과 재판 없이 사람을 구분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교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급의 원수고 계급의 적이고 분파주의자이기 때문에 3대를 멸하라 라는 그 교시가 있어요. 이 교시가 여러 차례 내려졌는데 유래를 찾아보면 제일 그 옛날 게 1958년에 보위부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중국 소련 대사가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1958년입니다. 그러면은 해서 북한은 수령의 교시가 최고잖아요. 교시대로 합니다. 정치범으로 찍힌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3대를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끌려갈 때 자신의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평생 못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대부분 못 나오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서 복역을 하는지 수용이든지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가르쳐줘요. 후지 TV에서 교화서를 갖다 직접 촬영했다. 어떤 탈북자가 교화서를 촬영한 그런 필름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 잠시 보고서 좀 설명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예, 한번 저 동영상을 갖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自販収容所に続く一本の道。A氏の仲間はついに北朝鮮政府の人権蹂躙の証拠を捉えました。 요독수용소 정문입니다. 朝鮮人民軍の兵士らに守られた巨大な門。これが余毒政治犯収容所の北門だと言います。これが収容所の内部です。後方の山に木がそれほどないでしょう。これは人々が逃げるのを防ぐためです。 재수 방지 도망 못 가게 瓦屋根の建物に近づいてみると驚いたことに周囲が鉄線で囲われています。しかも警備兵の監視小屋が四方に設置されています。こんな薄汚れた平屋を北朝鮮兵士が厳重に監視している映像はこれまで公にされたことはありません。大きなバケツを担ぎ運ばされています。これは人糞を汲んで運ぶところだ。この桶が糞を汲むものだ。兵士らの便所の人糞を運ばされている囚人。しかし彼女たちはおもむろに手に持っていたものを放り投げ恥ずかしがる様子もなくその場で用を足しています。白菜を掘り出す囚人たち。すると見ろ、食べようとしてポケットの中に白菜を入れている。見つかったら死ぬだろう。この白菜は誰のためのものですか？秋に保存しておいて囚人が食べる。塩のスープに入れるんだ。何か食べている。白菜を食べている。囚人たちは白菜をむしり
食べ始めました。監視は暗視と違って、今回撮影されたのは収容所内にある軍人と警備隊が生活する村ではないかと言います。 저 동영상 말미에도 이제 밝혔지만 저게 수용소 내부가 아니라 수용소 외곽에 있는 이제 그 경비대 군인들이 사는 그 마을을 이제 찍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수용소 내부가 아니군요. 수용소 내부가 아닙니다. 지금 수용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수용소라고 그러면은 뭐 교도소도 그렇지만 큰 건물에 사람들이 그 집단적으로 수용돼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북한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한 열 몇 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4개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개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지난번에 이제 개천교 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하고 좀 별개의 장소입니다. 개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에 면적이 한 150km 정도 됩니다. 예? 150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야. 서울시가 605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150평방킬로미터면은 서울시 한 4분의 1 정도 되니 굉장히 큰 하나의 데죠. 도시겠군요. 도시 뭐 산골짜기에 있는 산골적이죠. 그 다음이 지금 보여줬던 요독 그 수용소인데 요독 수용소가 대충 한 4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화성 정치범 수용소인데 화성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560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거의 서울시만 합니다. 거의 서울시만. 예. 마지막으로 하나가 청진 정치범 수용소인데 이거는 청진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기도 하고 교화소라고도 하는데 다른 데는 이제 부지가 넓어서 사람들을 갖다 수용하는데 여기는 그냥 집단 수용 시설입니다. 감옥하고 똑같은데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정치범이고 종신형이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화소로 취급 안 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 10여 개 곳이 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가까워 갖고 사람들한테 발견되기 쉽다든가 아니면 국제인권단체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어디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면서 하면서 비난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를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일성 별장을 갖다 짓는데 김일성 별장이 대개 해발 한 700에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때가 심장에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기압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도 우리도 뭐 지금 그러니까 강원도 어디입니까? 저기 해피 700이래 가지고. 네네. 그래서 김일성 같은 경우가 94년에 심장으로 죽었고 김정일도 심장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가계 혈통이 아마 심장병의 내력이 있지 않냐. 가지고 내가 보니까 심장병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별장을 짓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해갖고 없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없애다 보니까 한 열 몇 군데가 있는 게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에서 또 짐작을 할 수 있지 그냥 구금을 해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거주 시설, 그러니까 오두막 같은 거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강제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가 감옥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 청진 정치범 수용소를 빼놓고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진 빼고는 나머지는 넓은 부기에.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살게 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3대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다 집어넣었으니까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까지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뭐 노동력을 착취한다 할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 왜 이런 정치범 수용소를 갖다 두었나 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켜서 착취하는 게 북한에 이롭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직결 처형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뽑아내서 넣어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한다. 그 중에 그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황정엽 선생이 월남을 해갖고 증언한 거에 따르면은 1956년에 김일성이가 연안파하고
소련파를 갖다 숙청을 했다고 숙청했죠. 하고서 자신의 이제 중공업 정책하고 수령화, 일인 우상화를 갖다 반대했던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종파주의자로 해갖고 그렇죠. 처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모아서 탄광으로 보냈답니다. 그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의 이 기원이다. 우리 이야기는 뭐 아오지 탄광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오지 탄광은 아니고 평안북도에 있는 이제 탄광으로 이제 보냈다고 하던데요. 그게 시청이 돼갖고 이제 점점점 그 후에는 이제 시작이 그냥 적대 계층을 다 골로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67년인가 이제 68년쯤 돼갖고 청와대 기수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네. 이제 긴장이 되는데 그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강경파들을 갖다가 숙청을 해갖고 또 집어넣었었고 그 다음에 76년, 77년쯤 돼갖고 김정일한테 권력을 세습을 할 때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량으로 들어갈 때가 90년대 초반입니다. 이제 구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구권이라든가 소련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김일성의 이제 정적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걔들은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요즘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게 확인된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남한하고 이제 말하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내는 이제 그 선전물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갖다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군사 시설이라고 그러던가 농장이라고 그랬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제 어디를 찍어갖고 정치범 수용소를 찍어갖고 얘기를 하면 그걸 아예 폐쇄하는 그런 데를 쳤는데 그만큼 이거를 갖다가 엄중하게 다룬 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일부 석방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석방된 사람들한테 다짐을 하는 게 절대 밖에 나가서 이 안에서 있던 일을 갖다 하지 마라. 얘기를 하지 말라. 이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경비원들한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여기서 보고 듣던 일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수용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김은철 씨라고 계십니다. 뭐 이분은 이름을 공개하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데 수용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3년을 있다가 석방된 다음에 탈출을 하신 분인데 여기 오셔갖고 그때를 얘기를 증언을 했어요. 공개리에 증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북한 당국에서 북한에 잡혀 있던 형제분들을 총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하게 인지를 삼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경비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급변 사태 같은 게 일어날 경우에는 여기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이거는 김일성 교시입니다.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 재차 지시했어요. 대를 이어서 교시를 내린 거예요. 교시를 내렸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훈련까지 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관계없어. 그건 뭐 수감자들도 너무 시체가 많이 매일 그런 죽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뭐 가만히 둘둘 말아서 그럼 뭐 갔다가 겨울 같은 때는 거저 눈 파고 거저 파묻어 놓으면 봄에 낳게 되면 개새끼들이 다 뜯어먹고 거저 그러는 거예요. 거기 뭐 특별히 무슨 뭐 죽었다 해서 뭐 이런 사건화돼서 뭐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적이니까.
그래서 그 11호 수용소에서 그 신병 교육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이 안에 갇혀 있는 정치범들은 당과 김일성 그리고 우리 조국을 배반한 민족 반역자들이고 우리 민의 원수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동정을 하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탁을 들어주거나 이러면은 너를 포함한 너희 부모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반항하거나 도주하면 사살해도 좋다. 북한의 수용소 정치범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두 가지인데 폭력과 그다음에 먹는 것 갖고 이제 통제하기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너무 많이 잘 먹이면 그만큼 더 일을 안 합니다. 근데 가가 잡혀서 트럭에다가 질질질 끌고 내려오더라고. 차에다 태워도 않고 끌고 내려가서 우아주 차 러시아 차에다 그래가 놓고 다 모여라. 그래서 아침 10시에 모여서 가가면서 이게 한 피투성이잖아요. 등대기고 뭐 이게. 그때 공개 청사를 해버렸지요. 그럼 소가 이렇게 똥 싸면은 그게 옥수수가 따라 막 나오는데 그걸 지대서 그 할아버지들은 그걸 디뎌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그거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 죽인다 하면은 뭔가 이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항해 보겠는데 나 하나 죽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3대를 말하자면 그 관리소에 보내니까 내 자식들과 애매하게 무슨 뭐 조카들이나 뭐든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3대는 정말로 정하기 현 어렵겠네요. 정권에 말하자면 끌려다닌다 이렇게 봐도 과오가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현 정권을 유지하는 게 저 관리소가 아닌가. 조총련의 이제 회장을 갖다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독수라고 우리 한독수가 알잖아요. 장기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분이 이제 물러나고 한독수가 됐는데 한독수가 의장으로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전국적인 인물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북송교포가 비판을 한 거예요. 야, 걔가 뭔데, 조총련 의장이 되느냐. 걔는 뭐 별로 특별하게 한 일도 없는데 실력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가 돼갖고 끌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다 끌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월남자들 뭐 그다음에 또 당시 소련 왔을 때 저항했던 기독교 신자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면 김영숙 씨라고 성예림 씨의 친구분도 10년 이상 들어가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어요. 성예림이면 김정일의 그 세컨드였잖아요. 김정일의 세컨드죠. 세컨드인데 이 양반은 왜 들어갔냐면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성예림이 유부녀였지 않습니까? 유부녀였는데 강제로 뺏어서 첩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 김정일이 좀 독특했던가 봐요. 예, 굉장히 독특한데 북한이 상상외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3대가 다 끌려 들어가는데 끌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출가한 여자는 안 끌려갑니다. 출가한 여자는 다른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지. 조선시대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시집 온 여자분이 이혼을 하면은 안 끌려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에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의 철을 갖다 뺏어 갖고 첩으로 삼았다. 성예림 누구 처였죠? 저도 지금 그 남편은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김정일이가 그 성예림하고 동거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하자면 장남이 김정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김정남이 출산을 했는데도 알리질 않았어요. 아, 김정일이? 네, 알리질 않았는데 나중에 김일성이 그걸 얘기를 듣고 노발대로해서 되게 혼을 냈는데 김정남이 증언을 하기를 자기는 한 번도 김일성을 본 적이 없답니다. 이거는 이제 세컨에서 나왔으니까. 세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자인 거죠. 그렇죠, 서자죠. 그래갖고 성예림이하고 김정일하고 동거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잡아다 정치범소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김용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고 마지막으로 성혜림이 본 게 나 김일성하고 내 집에 들어간다. 이제 너 보기 힘들 것 같다라고 빠이빠이를 하고 갔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이 양반 그 저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에서 성혜림이가 김정남을 출살하는 것을 도운 그 산모를 갖다가 거기서 만났다. 아, 정치범 수용소에서. 네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 낳은데 도와줬던 그런 조산부까지 다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뭡니까 봉건지 시대 그때도 사실은 저런 참혹한 사태는 없었어요. 예, 예. 뭐 여기까지는 좀 이제 좀 사이드 얘기 스토리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고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다루느냐? 아까 증언에서 나왔듯이 폭력하고 식량 갖고 식량으로. 사람들을 통제를 합니다. 무지막에 이 사람들은 인민의 적이고 수령의 적이기 때문에 구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구타를 갖다 오히려 장려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예를 들었다면은 재봉틀을 갖고서 이제 하다가 실수를 해서 재봉틀을 떨어뜨렸대요.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게으름 부려서 일을 안 하니까 경비원이 경비소에는 또 계급이 둘로 갈라집니다. 뭐냐면 보위부에서 그거를 관리해서 내려오는 보위부가 말하자면 이제 중역에 해당되고 경비원들은 이제 군인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고용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용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불가촉 천민들인데 불가촉 천민이란 말이 정말 맞네.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철공소였던 모양이에요. 경비원이 용접기를 갖고서 그 사람들을 때렸대요. 일 안 하는 사람을. 근데 좀 심하게 때려서 이 사람이 맞아 죽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런 경비원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보위부 사람이 너 참 잘했다 해갖고 대학을 진학을 시켰답니다. 포상으로. 좀 더 끔찍한 얘기를 갖다 말씀드릴까요? 예. 사람을 탈출하는 거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군견을 기르는데 밧줄을 놓쳐갖고 군견이 튀쳐나가서 어린 여학생을 갖다가 목을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네, 수용소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군관이 군견병을 갖다 혼을 냈는데 좀 뒤에 경비원분을 갖다 다 모아놓고서 군견을 갖다 훈련을 잘 시켜갖고 정치범을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게 훈련을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은 인민의 적이니까 수령의 적이니까. 그리고 식량을 갖다가 해서 통제를 한다는 거는 북한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북한 식량 사정이 그다지 풍족하지 않았을 때도 풍족했을 때도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식량 배급을 잘 안 해줬어요. 하루에 한 300g에서 400g 정도 식량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그 안에서 텃밭을 가꿨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이제 65세에 이제 이 정치범 수용소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완전 통제 대상, 독재 구역이라는 곳하고 혁명화 대상 구역이라는 걸로 나눠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독재 대상 구역 아니면 완전 혁명 구역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말하자면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고 혁명화 대상 구역이라는 건 혁명화를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교화를 할 수 있다라는 데거든요. 그 중에 살아나오면. 예. 그래서 이 혁명화 대상 구역에서는 65세까지는 일을 시키는데 65세가 넘어가면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개 이제 할머니들
되게 할아버지들이 죄를 지어갖고 이제 그 들어가고 할머니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캔다든가 뭐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초건 하여튼, 목피를 구해와갖고 그거를 갖고서 이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참. 예, 그래갖고 이 양반들한테 이제 굉장히 큰 벌이 밥을 주는데 이제 밥을 갖다가 이렇게 봉긋하게 주느냐, 평평하게 주느냐, 움푹하게 주느냐. 말을 안 하면 움푹하게 주는 거죠. 좀 더 굶주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뭐 무슨 시설이 있느냐면은 정신병동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왜 정신이 나가게 되느냐? 페아그라라는 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아그라. 아니요. 비아그라가 아니라 페아그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못 먹어갖고 생기는 병인데 비타민 B3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랍니다. 피부가 이제 까맣게 이제 타들어가고 손톱이 다 일어나서 이제 떨어지고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정신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정신 나가고 먹을 거만 보면 환장을 해갖고 그냥 뭐든지 다 그 입으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신병동에 집어넣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개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를 잡아먹으면 낫는 병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거군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게 공급되면 예, 예. 영양분이 공급되면 이 비타민 B3가 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육류를 먹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이게 개병이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결핵이 걸린 사람들을 넣어두는 결핵병동이 있습니다. 그럼 넣어두면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그대로 두면 사람들한테 이제 전염이 되잖아요. 그 전염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모아두는 것이에요. 치료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구류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말 안 듣는 사람을 잡아다가 벌 주는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 보통 새벽 5시에 기상을 시켜서 밤 12시까지라고 그러는데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하고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17시간, 18시간을 갖다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그건 이제 일종의 고문이죠. 그러니까 1시간만 있어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강제 노역장인데 여기는 하루 한 끼밖에 밥을 주지 않는답니다. 일하다 죽으라는 얘기죠. 강제 노역장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혁명화 대상 지역에서 독재 대상 구역으로 이제 보냅니다. 독재 대상 구역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이건 시간 말미에 가서 이거는 좀 그 논란거리가 많은 얘기라서 지금보다 이제 요 시간 말미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수용됐던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용됐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앉으라 하면 그 앉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앉으면 대가리 이거 들고 아가리 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가래철 탁 받아주는데 거기서 소리 없이 그래서 꿀꺽 하고 넘기면 매 안 맞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막 뜨끈뜨끈한 게 이게 입에 들어오면 막 나도 모르게 구역질하면 거기서 있는 매 없는 매 막 때리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성을 잃고 뭐 정신 나가는 분들도 많고 거의 뭐 이렇게 뭐 죽기 직전까지 몸이 다 이렇게 쇠약해져가지고 그런 이제 뭐 살아있는 송장 같은 사람들 이런 모습도 굉장히 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먹을 것을 막 찾아서 다닐 때는 기력이 있을 때니까 그때는 좀 별 문제는 없어요. 뭐 막 찾아 다니는데 그런 걸 넘어가서 더는 이제 힘이 안 생길 때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아예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뭘 그 찾아 힘도 그냥 앉아서 그냥 죽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애들이 크면은 나이만 그 나이가 들면 이거 머리통만 크지
기가 안 자란단 말이에요.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무슨 다리는 얇고 요거 손 팔대기도 얇고 머리통만 이렇게 크고 하니까 사람의 그 형태를 가지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에 이제 북한의 이제 국가안전 보위부라고 하는 그 정보 조직에서 나와서 그냥 뭐 민족 반역자 뭐 이런 누명을 이제 씌우고 뭐 이렇게 죽어서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뭐 죽이진 않고 다만 이제 평양에서는 살 수 없게 됐고 이제 특별한 구역으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죠. 어떻게 우리가 그 관리소에 들어가도 첫째 그 10가지 저항이 있는데 첫째가 그예요. 자기 죄를 묻지 말라. 이거를 알려주니까 우리가 거기 그 들어간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죄를 묻지 말라. 야, 참. 재판도 없이 그런 거 없지. 재판도 없고. 예, 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그러니까 내가 왜 저렇게 저런 정말 개돼지 취급을 당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얼굴을 공개하셨으니까 근데 남성분은 강철환 씨라고 네. 그 할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아버지가 이제 그 조총련 의장 바꾼 거 불평을 해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분이 강철환 씨가 그 케이스인가요? 네네, 그 케이스인데 저분도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 석방을 어떻게 되냐면 저 양반이 북성노포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일본에서 크게 사업을 하면서 조총료 사업도 크게 했는데 조국 건설을 위해 우리 들어가자 해갖고 온 가족이 당시 그러니까 그런 분 입장에서 볼 때 만경봉호 타고 갔죠. 한덕수가 좀 이제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해갖고 했던 자기들은 거죠. 뭐 잘났을 테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행방불명 되니까 그 일본에 남아있던 고모가 우리 오빠 어떻게 해야 됐느냐. 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구명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되었던 거고 그 여성분은 김혜숙 씨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할아버지가 그 6.25 때 월남했던 죄로 28년간을 갖다가 수용소에서 살았는데 그 수용소가 자기 죄도 아니잖아. 네네. 할아버지 3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저게 정치범 수용소라는 그게 비난을 받게 되니까 수용소를 갖다 해체를 한 거예요.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번은 해체를 관해서 이제 다시 쭉 봐서 죄질이 나쁜 사람은 다른 수용소로 보내고 죄질이 가벼운 사람들은 풀어줬는데 그때 이제 풀려나왔던 분들입니다. 이제 강철환 씨 직원이 저게 이제 끌려갈 때 얘기인데 저게 굉장히 저것도 악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끌려갈 때 그 전날 와갖고 여기서 살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사갈 준비를 해라 고 다독거려갖고 이사갈 준비를 하게 해요. 왜냐하면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으면 벌써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지 않습니까? 직장이라든가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면은 다음날 새벽에 이제 트럭이 와갖고 수용소로 가요. 수용소를 가서 수용소에 가까워지면 보위부원이 싹 바뀝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끌려가는 와중에 반항을 한다든가 거기서 그러면은 이 보위부 체면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니까 갈 때는 다독거리면서 가요. 거기까지. 네. 그리고 가서는 딱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인민의 적이다. 네. 그리고 이건 지난 교화소 시간에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한 건데 석방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석방되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 교화소 간부들이나든가 교도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가기만 하면 쟤 뭐 꼭 보복을 할 거야. 그렇지. 그 사람들이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답니다. 나가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 불러갖고 담배를 주면서 내가 네가 미워갖고 그렇게 너를 괴롭혔나? 다 위에서 그렇게 시켜서 너를 괴롭혔다. 참 그거 잘못된다는 건 알지만은 나도 시켜서 어쩔 수 없다 하고 빈답니다. 그러면 되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의 응어리가 풀려요. 그럼 눈물 벅벅 할 거야. 에휴 너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탈북자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을 갖습니다. 저거 이상하다. 나중에 교도소에서 경비원을 하던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매뉴얼에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왜 이 납치범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중에 납치범을 뭐냐면 동조화된다는 뭐 그런 뭡니까 그 히스테리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만 잘해줘도 예? 고마워하는 내나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인간이 극단적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뭔가 호의를 나중에 뭔가 좀 반성하는 걸 베풀어주면 그걸 안 돼. 정말 교묘하게 그거를 매뉴얼에 넣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동에 능하다는 건 심리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풀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고서 그 전에 풀어주는 거죠. 조금 전에 경비원을 했던 분이 이제 그 증언을 한 게 소를 키우기 위해서 옥수수를 먹이지 않습니까? 옥수수를 먹고 난 다음에 소가 안 돼서 그 옥수수 날개가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씻어서 노인들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식량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거보다 더 충격적인 증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건 이제 강철한 씨 형님의 케이스인데 강철한 씨 형님이 굉장히 그 우수한 공업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데 들어가서 일했는데 나올 때면 온몸에 검사를 하는데 옥수수 날갱이가 한두 개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구류장으로 들어가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굉장히 그 두려웠던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옥수수를 갖다 날갱이를 갖다 거기다 자기가 붙일까봐 넣을까봐 그게 이제 두렵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 보복하려면 옥수수 날개는 거기다 집어 넣으면 되겠네요. 거기서 해서 공장에서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미움을 한번 들으려고 굉장히 이제 그 신경을 썼다는 그 증언이 있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하도 배고프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경비원이 있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입에 넣은 거예요. 살려고.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경비원이 이제 구타를 하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서 입을 벌려서 입 안에 있는 옥수수를 꺼내서 집어넣었다 또 걸려서 구타를 당했답니다. 목불인견입니다 이건. 거기 뭐 완전 지옥이네 지옥. 네.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끌려가고 나면은 대개의 경우는 이 가장이 죄를 짓고서 독재 구역으로 끌려가고 혁명화 대상 구역에 그 가족들이 사는데 간혹 가다가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 같이 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와 갖고 이 고생을 한다 해갖고 싸우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은 풀려날 수 있거든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 자살하면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또 이 죄를 씻고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살하면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수령이 저항하는 거네. 참. 그러니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도 고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죠. 죽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죠. 가족 간에 저주하고.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수용소 내에서는 제가 죽어야 저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수용소 내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특별한 경우에 그 일을 굉장히 잘했다 내지는 일을 잘하라는 포상으로 잘하는 사람 모범수끼리 이제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결혼을 시키더라도 같이 살게는 해주지 않고 1년에 몇 차례 정도 며칠 정도 이제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같이 포상으로 그런 거 정도를 해준다고 이제 그러고요. 그러면은 애를 뱄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애 아버지가 누군지 따지는 거예요. 애 아버지가 만일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다. 그럼 그 애 아버지는 사형입니다. 최하가 완전 독재구역으로 끌려가요. 애 아버지가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두 가지입니다. 보위부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비원인데 대개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처벌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만 베지 않는다면은 처벌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애를 베게 하면은 그땐 문제가 돼 갖고 처벌을 받거나 보위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를 벤 여자는 이제 강제 낙태를 시키는데 그 당했던 사람이 인민의 적이니까 예, 그 당했던 사람이 그 씨를 낳지 말라 이거죠. 예, 자기가 당했던 거를 갖다 그림으로 이제 그린 케이스가 있는데 여자 배에다가 널판치를 놓고 경비원이 그 위에 올라가고 이제 밟아서 강제 낙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도 애가 낙태가 안 돼서 그 출산을 하잖아요. 그 애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탈출을 하다가 잡히면은 사형입니다. 예, 지금 아까 그 경비원 분이 이제 증언한 것도 있는데 여기를 안대를 묶고 이제 가슴을 묶고 다리를 묶어갖고 저 경비원들한테 이제 총을 줘갖고 이제 쏘는데 첫 발은 머리를 맞추게 하고 다음 째 발은 가슴을 맞추고 그 다음 발은 이제 그 배를 맞추게 합니다. 뭐 시체가 산산되죠. 교화소에서도 그렇게 공개 처형을 하고 나면 사람들을 쭉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치범수용소에도 마찬가지로 쭉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시신을 가서 묻는데 제대로 가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을 약간 판 다음에 거기다 넣고 그냥 흙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위에 다져갖고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갖다가 평배한다고 평배 해치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장례적으로 나가려고 서로들 그 자원을 한답니다. 왜요? 그렇게 장례식 그 묻고 나면은 강냉이국수 한 그릇을 준답니다. 그거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처벌을 단 게 아니라 자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굶주려 그렇지. 죽이고 뭐 이러면 그럼 산에 가서 이제 묻는데 강철환 씨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자기가 10년 동안 한 300명 정도가 죽는 거를 봤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 동네 야산에 갖다 이제 묻었는데 나중에 그 동네 야산을 갖다 개간을 해갖고 이제 옥수수 밭을 만들려고 그래서 개간을 하다 보니까 시체가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이 반쯤 썩은 시체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나와서 그냥 다 그 구타월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끔찍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사람 뽑아갖고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 시신을 다 수거해서 구덩이에다 다 썩다만 시신들을 그러니까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시선이 없는 데니까 이제 그거를 개간을 해서 옥수수를 재배를. 그러니까 얼마나 죽어나갔으면 그 일대가 다 그렇게 파면 시신들이 나왔겠어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인구가 옛날에 비해서 좀 줄었답니다. 옛날에 한창 많을 때는 한 12만 명, 15만 명, 어쩌면 20만 명까지 갔을 때도 있는데 보고서가 나온 14년 정도에는 한 8만에서 12만 정도다. 나머지 죽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죽어가는 숫자가 들어오는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 인원이 줄었다라고 유엔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계속 들어올 결과, 테지만 죽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라 쪽입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 노동을 시켜서 뽑아내는 게 그럼으로써 점차적으로 죽이게 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범 수용소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서 통치를 갖다 수긍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 독재 대상 구역 얘기를 갖다가 아까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독재 구역에서 나왔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동혁 씨라는 분입니다. 이 신동혁 씨는 자기가 이제 모범수였던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포상으로 결혼시켜서 그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낳았대요. 이제 그리고 이제 탈출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북한 인권 운동에 이제 그야말로 혁혁한 그 공을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 완전 통제 구역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거기서 그걸 살아날 수가 얘기를 없으니까. 했으니까. 근데 한 6년쯤 전에 북한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너 완전 통제 대상 구역이 아니라 너 혁명화 대상 구역에 있었던 애 아니냐. 혁명화 대상 구역하고 완전 통제 구역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혁명화 대상 구역 안에 있는 애들은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를 보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래도 교화 대상을 할 수 있게 혁명화 대상이기 때문에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교시를 갖다 외우는 게 얘들의 공부의 전부예요. 한두 시간 그거 외우고 나머지는 다 가서 노동을 합니다. 해서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철에 옥수수를 갖다가 이제 재배하는데 이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민학교를 다니는 애들 경우에 하루에 40평을 갖다가 그 이양을 하면은 밥을 줘요. 중학교를 다니면 50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은 그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그때서부터 성인이에요. 140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학교에서 봤던 학적부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증언을 한 거예요. 얘가 여기서 나쁜 짓을 해갖고 처벌받다 도망갔다라는 동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거야 뭐 그 걔들이 또 뭐 아버지를 협박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신동엽 씨의 증언 자체가 상당히 좀 그죠. 완전 통제 대상 구역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너 아니라 그보다 좀 상대적으로 편했던 혁명화 대상 구역에 있지 않느냐. 너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충격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증언 활동을 갖다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그래도 혁명화 대상구에 있었던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그 혁명화 대상 구역에 있었던 분은 의외로 그 많이 들어오셔서 증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희소성이 별로 없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증언의 거기 있었으면 뭐 완전 통제구역도 알 수 있었겠죠. 들은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까 그 증언을 했던 분들 중에 그 경비원을 했다는 그분이 안명철 대표님인데 그분 지금 활발하게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경비원을 하는데 운전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운전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르다 보니까 완전 통제 구역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갖고 그때 얘기를 갖다가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훨씬 그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완전 통제 구역에서 유일한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참 여러분 북한 인권은 단순히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동안 수천 년간 살아왔던 동족에 관련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땅의 주인들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